1987년 11월 18일 오후, 제이는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사니치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자동차를 몰고 떠났습니다. 그는 자신의 여자친구인 타냐를 태우고 미국 시애틀로 향했습니다. 오늘날까지 제이의 여동생인 로라는 그날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날 제이는 정신없이 짐을 챙겨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고, 마침내 떠날 준비가 되었을 때 샌드위치를 맛있게 먹고 있는 여동생에게 조금만 줄 수 있느냐며 애처롭게 말했습니다. 로라는 웃으며 샌드위치를 반으로 쪼개 오빠의 입에 넣어주었죠. 제이가 차를 몰고 떠났을 때 로라는 창가에 서서 오빠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불행히도 이 인사가 오빠와의 마지막 인사가 되고 말았죠. 제이는 1966년 12월 16일 생이고 그의 가족은 난방회사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제이는 대학에 진학하지 않았고 그 나이에 많은 젊은이들처럼 미래에 대해 고민하며 혼란스러워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제이는 아버지의 회사를 돕고 피자 가게에서 아르바이트하고 있었습니다. 제이는 배려심이 많고 친절한 청년이었으며 일에서 번 돈을 결코 허투루 쓰지 않았습니다. 그의 유일한 사치는 가족들에게 차를 대접하는 것이었습니다. 제이의 여자친구인 타냐는 1969년 3월 7일생으로 그의 여름 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타냐 역시 친절하고 사랑스러운 소녀였고 그녀의 친척들과 친구들은 그녀에게 스위트라는 별명을 붙여주기도 했습니다. 타냐는 동물들을 좋아했기 때문에 수의사가 되려 고민하고 있었죠. 제이와 타냐는 친구를 통해 만나게 되었고 그해 여름부터 사귀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는 순조롭게 진행되었고 양측 부모님도 그들의 만남을 흔쾌히 수락했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제이의 가족은 난방회사를 운영하고 있었고 미국 시애틀의 한 회사와 협력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제이의 아버지는 업무 때문에 협력회사에 가야 했었지만 하지만 겨울이 다가오고 있어 매우 바빴기 때문에 결국 제이에게 대신 다녀오라고 부탁했습니다. 제이는 아버지의 부탁을 수락했고 타냐와 함께 가기로 결정합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1987년 11월 18일 시애틀로 출발하게 되었고 자정쯤 시애틀 루멘 스타디움에 도착해 그곳 주차장에서 밤을 보낼 계획이었습니다. 제이는 아버지의 심부름을 마친 후 19일 저녁에 집에 도착할 예정이었죠. 제이가 타냐에게 함께 시애틀로 가자고 했을 때 그녀는 매우 기뻤지만 하지만 제이와 단둘이 여행한 적이 없었고 수줍음이 많았기 때문에 약간 망설였습니다. 결국 타냐는 제이와의 어색함을 없애기 위해 절친인 메이에게 찾아가 함께 가자고 부탁했습니다. 메이는 타냐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어 함께 가기로 결정했지만 이때 메이의 집에 급한 일이 생겨 결국 제이와 타냐 단 둘만 가게 된 것입니다. 그 사건 이후 30년 동안 메이는 항상 후회했고 그때 동행했더라면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며 자신을 자책했습니다. 하지만 수사관들은 만약 메이도 그 자리에 있었다면 세구의 시신을 발견했을 것이라고 말했죠. 1987년 11월 19일 저녁, 제이와 타냐는 예정된 시간에 돌아오지 않았고 그들의 부모님은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혹시나 싶어 제이의 아버지는 시애틀 협력회사에 전화를 걸었고 제이가 그 회사에 오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제이의 아버지는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예감합니다. 당시에는 당연히 휴대폰이 없었기 때문에 부모님은 두 사람에게 연락조차 할 수 없었죠. 다음 날인 11월 20일 아침, 결국 두 가족은 경찰서로 향해 제이와 타냐의 실종 신고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경찰은 관례에 따라 제이와 타냐가 실종된 지 48시간이 지나야 실종 신고를 접수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타냐의 아버지는 이 상황에서 시간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고 즉시 자신의 고객에게 헬기를 빌려 두 사람이 갔을 경로를 따라 제이의 차량을 수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색이 성과가 없자 타냐의 아버지는 시애틀로 향해 상점들을 방문하여 제이와 타냐를 보았는지 물었고 두 사람의 실종 전단지도 배포했지만 여전히 아무런 성과도 얻지 못했습니다. 11월 22일이 되었고 마침내 캐나다 경찰이 개입하여 미국 워싱턴주 경찰에게 제이와 타냐의 실종 소식을 알렸습니다. 이틀 후인 11월 24일 오후 7시 타냐의 아버지는 시애틀에서 약 160km 떨어진 워싱턴주 스케지 카운티 경찰로부터 전화를 받았고
경찰은 타냐의 아버지에게 그녀의 시신이 발견되었다고 말했습니다. 타냐는 시골 도로 옆 진흙투성이에 낙엽 속에서 발견되었으며 하체는 벗겨져 있었고 뚜렷한 성범죄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뒤통수에 총을 맞은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타냐가 발견된 주변을 샅샅이 수색했는데 케이블 타이와 탄피 외에는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인 11월 25일 워싱턴주 와컴 카운티의 한 술집 입구에서 타냐의 지갑과 열쇠가 발견되었고 몇 블록 떨어진 버스 정류장 근처에서 제이의 차량이 발견되었습니다. 제이의 차 안에서 타냐를 묶은 것과 동일한 케이블 타이가 발견되었고 제이와 타냐의 것이 아닌 의료용 장갑 한 켤레가 발견되었습니다. 또한 혈흔이 남아있는 담요와 정액이 묻어있는 타냐의 검은색 바지도 발견되었습니다. 몇 가지 영수증이 발견되었는데 이는 실제로 커플이 시애틀에 도착했음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인 11월 26일 한 사냥꾼이 스노우미 씨의 인적이 드문 다리 옆에서 제이의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제이의 손은 등 뒤로 묶여 있었고 그의 손목에는 이전에 발견된 것과 동일한 케이블 타이가 묶여 있었습니다. 검시관은 두 사람이 11월 19일 오전 8시 이전에 살해되었을 것이라 추정했습니다. 제이와 타냐는 매우 예의 바르고 착했기 때문에 낯선 곳에서 낯선 사람과 다툼이 벌어졌을 가능성은 극히 낮았습니다. 경찰은 범인이 알 수 없는 방법으로 두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친절했던 두 사람이 거절을 못해 범인을 차에 태운 것으로 보았습니다. 범인이 차에 올라탄 뒤 기회를 엿보고 있다가 습격한 것으로 추측했습니다. 범인이 케이블 타이와 장갑을 준비했었기 때문에 따라서 갑작스러운 범행이 아니라 처음부터 계획된 범행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불행히도 어디에서도 제3자의 지문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미국 경찰과 캐나다 경찰은 범인을 잡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당시에는 CCTV가 없었고 또한 목격자도 없었기 때문에 결국 이 사건은 처음부터 막다른 길에 다다르고 말았습니다. 경찰의 비교적 설득력 있는 유일한 이론은 범인이 교도소에서 풀려난 범죄자라는 것이었습니다. 제이가 발견된 곳 근처에는 농장이 있었고 그 농장은 교도소에서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죄수들이 그 농장에서 일했기 때문에 따라서 범인이 그곳 지형에 익숙했을 것으로 추측했습니다. 경찰은 그 교도소에서 석방되거나 가석방된 모든 사람을 철저히 조사했지만 용의자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제이와 타냐의 사진과 정보를 포커 카드에 인쇄해 워싱턴주 수감자들에게 배포했습니다. 수감자 중 누군가 정보를 얻어 단서를 제공해 주길 바랐지만 이 역시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크리스마스 무렵 제이와 타냐의 가족은 익명의 편지를 받기 시작합니다. 편지를 보낸 이는 자신이 범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편지 모두 동일한 필기체였으며 그 편지들은 시애틀과 LA, 뉴욕에서 발송되었습니다. 두 가족은 편지를 경찰에 넘겼고 경찰이 편지를 조사한 후 발신자가 범인이 아닐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많은 세부 사항이 일치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어쨌든 경찰은 발신자를 잡는 데 성공했고 그는 캐나다 출신의 78세 노인이었습니다. 그는 종종 며칠씩 정신병원에 입원했었고 또한 범죄를 저지를 기회도 능력도 없던 노인이었습니다. 그저 그는 타인의 고통을 즐기는 한심한 노인일 뿐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1995년이 되었고 짐이라는 형사 지휘하에 미제 사건 전담팀을 구성하게 됩니다. 그들의 최우선 과제는 제이와 타냐의 사건이었습니다. 짐 형사는 동료들과 수년에 걸쳐 이 사건을 조사했었지만 끝내 범인을 찾아내지 못했었죠. 불행히도 타냐의 아버지는 정의를 실현시키지 못한 채 1997년 5월 61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타냐의 아버지인 윌리엄은 딸의 묘지 옆에 잠들었고 한때 윌리엄은 딸과 함께 항해하는 것이 꿈이었기 때문에 그의 묘비에는 돛담배가 새겨져 있습니다. 타냐의 오빠인 존은 법학을 전공했고 이후 변호사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는 동생을 보낸 후 여러 해 동안 콘서트나 극장 등 문화생활을 거의 즐기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행복과 기쁨이 여동생에 대한 배신이라고 느꼈기 때문이었죠. 제이가 세상을 떠난 지 1년이 지났지만 그의 어머니는 식사 때마다 제이의 포크와 접시를 식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의 스웨터 한 벌을 침대 옆 탁자 서랍에 숨겼고 아들 생각에 잠이 오지 않을 때면
그 스웨터를 몰래 꺼내 아들의 희미한 냄새를 맡으며 잠들곤 했습니다. 짐 형사는 거의 매년 두 가족에게 안부 전화를 걸었고 두 가족은 종종 미국으로 건너가 사건의 진행 상황을 알아보곤 했습니다. 2003년이 되었고 커플이 살해된 지 이미 16년이 지난 상태였습니다. 그동안 DNA 기술은 비약적으로 발전했고 범죄자 데이터베이스도 구축되어 널리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제2의 차에서 발견된 타냐의 검은색 바지에 묻어있던 정액을 검사하게 되었고 다행히 충분한 DNA 샘플을 추출할 수 있었습니다. 우선 경찰은 타냐의 바지에서 추출한 DNA 샘플을 제2의 DNA와 비교하게 되었는데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 DNA는 범인의 것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전 수사관들과 짐 형사 역시 범인이 전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했었고 따라서 새롭게 발견된 DNA와 범죄자들의 DNA를 대조해 보았지만 일치하는 인물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짐 형사는 좌절하지 않았고 매년 업데이트가 될 때마다 범죄자들의 DNA 데이터베이스를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짐은 새로운 수사 기법을 들을 때마다 가능한 한 빨리 시도해 보기도 했었죠. 짐은 어느 날 표현형 분석이라는 기술을 듣게 되었고 그 기술은 DNA를 기반으로 인종과 외모까지 추론할 수 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수사관들은 연령대로 용의자의 스케치를 공개했습니다. 분석에 따르면 용의자는 북유럽 혈통일 가능성이 매우 높지만 너무 광범위했기 때문에 여전히 진전을 이뤄내지 못했습니다. 2018년 4월 골든 스테이트 킬러라고 불렸던 악명 높은 연쇄 살인범 조지프가 무려 42년 만에 체포되었습니다. 경찰은 조지프의 DNA를 가지고 있었지만 범죄자 데이터베이스와 일치하는 인물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 GED 매치라는 사이트에 조지프의 DNA를 올렸고 이후 그의 먼 친척을 찾아내 그를 체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조지프는 병색이 완연한 모습으로 휠체어를 타고 법정에 등장했고 그는 가석방이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놀랍게도 그는 사건 당시 경찰관이었고 또한 그는 법정에서의 힘없는 모습과 달리 독방에서 건강한 사람처럼 운동했으며 마치 젊은 사람처럼 침대 위를 훌쩍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GED 매치 사이트는 DNA를 업로드하여 그 DNA의 족보를 추적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사이트입니다. 그 사이트의 원래 목적은 입양아가 친부모를 찾을 수 있게 돕거나 혹은 친척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개발된 사이트였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그 사이트가 수사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었죠. 이 소식을 접한 짐 형사는 눈이 번쩍 뜨였고 즉시 그 DNA를 GED 매치 사이트에 업로드하였습니다. 3일 후 결과가 나왔고 알려지지 않은 범인의 DNA는 두 사람과 유사하게 일치했습니다. 짐 형사는 유전 계보학자인 세스에게 찾아가 범인을 추적하는 데 도움을 요청합니다. 세스는 DNA 탐정으로 알려져 있으며 미국에서 유명한 인물이었죠. 이전에 그녀는 경찰을 도와 수많은 사건을 해결했었습니다. 세스는 그 사이트에서 매칭 결과를 확인했는데 그중 한 명은 혈연 관계가 얇고 흔한 이름을 갖고 있어 추적하기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또 다른 한 명은 첼시라는 여성과 사촌 관계였습니다. 불과 2시간 후 세스는 짐 형사에게 용의자를 찾았다며 그의 이름이 윌리엄이라고 말했습니다. 첼시는 1982년생으로 워싱턴주 정부 부서에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2013년 그녀는 우울증을 앓았고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기를 보냈습니다. 첼시는 우울증을 극복하기 위해 계보에 관심을 돌려 감정을 추스르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녀는 앤세스트리.com에서 계보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계보를 만드는 것은 매우 지루한 작업이었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이때 첼시는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첼시는 자신의 계보를 완성하는 데 몇 달이 걸렸고 자신의 혈통이 노르웨이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첼시는 할아버지에게 블랑쉬라는 누나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전에 그녀는 블랑쉬라는 이름에 대해 전혀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블랑쉬는 2번 결혼하여 아들 1명과 딸 1명을 낳았고 블랑쉬의 딸인 패트리샤가 윌리엄 얼텔벗과 결혼하여 1남 3녀를 낳았습니다. 첼시는 SNS에서 패트리샤의 딸 중 1명을 찾아 자신이 친척이라고 알렸고 이후 인연을 맺었습니다. 계보가 완성되었을 때 그녀의 우울증은 많이 호전되었고 자신의 DNA를
GED 매치 사이트에 업로드한 후 이후 3년 동안 거의 잊고 살았었습니다. 2018년 4월 말 두 형사가 첼시의 집 문을 두드렸고 윌리엄 2세라는 사촌이 잔혹한 살해범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죠. 충격을 받은 후 그녀는 형사들에게 그 사촌을 만난 적도 없고 그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른다며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윌리엄은 1963년생으로 4남매 중 유일한 남자아이였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그가 어린 시절 오토바이 사고로 장애를 입었고 11살 때 그는 처음으로 아버지를 밀쳤습니다. 이후 종종 그는 아버지를 발로 차곤 했습니다. 또한 윌리엄의 여동생 중 한 명은 겨우 11살 때 그에게 몹쓸 짓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이후에도 그는 여러 차례 가족들을 괴롭혔습니다. 하지만 윌리엄의 가족은 가족이라는 이유로 끝내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20살도 채 되지 않아 윌리엄은 약물 소지와 그곳을 노출한 혐의로 2번 체포되었으나 법원은 그에게 분노 조절 장애를 치료받으라고 명령했습니다. 따라서 윌리엄에게 아무런 전과도 남지 않게 되었죠. 20대 초반 윌리엄은 시애틀의 한 화물 운송회사에서 트럭 기사로 일하기 시작했고 더 이상 그는 가족과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동생들의 결혼식이나 어머니의 장례식에도 참석하지 않았고 그의 가족들도 그가 오지 않길 바랐습니다. 또한 형사들은 윌리엄이 자란 곳이 제2의 시신이 발견된 곳에서 11km 떨어져 있었다는 사실도 발견했습니다. 형사들은 곧 윌리엄을 찾아냈습니다. 그는 이제 55세가 되었고 여전히 같은 직업을 가지고 시애틀 공항 근처에서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결혼한 적이 없고 애인이나 친구도 없는 외로운 중년 남성이었습니다. 형사들은 이제 윌리엄을 미행하기 시작합니다. 형사들은 비밀리에 그의 트럭을 따라가 그가 버리는 물품을 주워 용의자 DNA와 비교하려 했었죠. 확실한 증거 없이 그를 체포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형사들은 며칠 동안 그를 따라다녔지만 조심성이 많았던 그는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 않았습니다. 2018년 5월 8일 윌리엄의 트럭이 한 터미널 근처에 도착했고 트럭에 문제가 있었는지 그는 뒷바퀴를 점검했습니다. 이때 작은 종이컵이 떨어졌지만 윌리엄은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즉시 형사는 그 종이컵을 주워 연구실로 보냈고 마침내 타냐의 바지에서 발견된 DNA와 윌리엄의 DNA가 정확히 일치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소식을 접한 지명사는 그동안 참아왔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2018년 5월 17일 윌리엄은 체포되었고 그는 신문 내내 침묵을 유지했습니다. 커플이 살해된 지 31년 7개월 만인 2019년 6월 11일 재판이 시작되었고 윌리엄은 여전히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합의하에 타냐와 관계를 가진 후 떠났고 이후 누군가에 의해 커플이 살해당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재판 내내 사촌인 첼시를 제외하고 윌리엄의 가족이나 친척 누구도 재판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첼시가 재판에 참석한 이유는 윌리엄을 위해서가 아니라 유가족을 위로하고 지지하기 위해 참석한 것이었습니다. 2019년 6월 28일 윌리엄은 2건의 살인 혐의로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윌리엄은 항소를 신청했고 그의 첫 번째 항소는 2022년 12월 기각되었습니다. 타냐의 오빠인 존은 인터뷰에서 윌리엄이 왜 그렇게 비인간적인 범죄를 저질렀는지 아직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고 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오랜 시간 묵묵히 수사한 짐 형사에게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타냐가 발견되었을 때 경찰은 인근 지역을 수색했었고 수색에 참여한 자원봉사자 중에는 제니라는 소녀도 있었습니다. 탄피를 발견한 사람이 바로 그녀였습니다. 제니는 그해 타냐와 같은 나이였는데 타냐의 참혹한 시신을 보고 그녀는 경찰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후 제니는 경찰관이 되었고 나중에 제이와 타냐의 수사에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짐 형사는 2022년 은퇴했고 그가 이끈 미제 사건 전담팀은 17년 동안 제이와 타냐의 사건을 포함해 24건의 미제 사건을 해결했습니다. 짐 형사는 한 인터뷰에서 세상은 공평하지 않지만 적어도 우리는 피해자들에게 정의를 찾아 주어야 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